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은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제부총리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변명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는 첫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고용 절벽 상황에서 출범했다. 최악의 수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우리 탓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의 두 번째 변명은 이렇습니다. 장기간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된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청와대 정부는 고용을 유지했다. 잘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셋째, 그는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변명은 조금 살펴보고 가기로 하지요.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고용을 유지했다.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가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까닭은 저출산, 장기간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그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성과는 없었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고난 때문이었다. 상황이 너무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 너무 나빴다.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 그런 아주 고난의 상황에서 그래도 고용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과연 얼마나 감소했나? 그것을 좀 살펴봅시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로 잡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정부는 2017년 5월 9일에 출발했죠. 그리고 현재 2018년 10월 첫째 주까지 1년 좀 넘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말하는 이 고난의 상황, 장기간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고 고령화 때문에 또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 대통령들이 겪었던 일일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저 1년 남짓 이러한 고난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현재 고용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은 것이 이 장기간의 저출산, 그동안 누적되어 온 아주 나쁜 상황, 그리고 이 고령화, 역시 누적되어 온 아주 나쁜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가 책임져야 될, 그가 당한 그 고난의 상황은 바로 2017년 5월 9일부터 2018년 10월 첫 주까지 뿐이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국민이 줄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2017년 5월 9일 이전에 15살이었던 인구가 지금 현재
2018년 10월 첫째 주의 15살의 인구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감소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1년 만에. 그래서 그 나머지 연령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은 변동이 없죠. 지금 변할 수 있는 것은 15세 그리고 64세에서 65세로 넘어가는 그러한 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로 된 인구가 줄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령화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5세 인구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2017년 5월 9일 이전의 그 직전의 5월 8일까지의 그 65세 인구보다 2018년 10월 첫째 주의 65세 인구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고용을 하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용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타당한 변명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치상의 문제는 누구라도 아주 금세 이것을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의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겠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합시다.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이 상황은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저출산 문제라고 한다면은 15년 전에 이미 오늘의 이 고난은 예정된 것이고 출발한 것이고, 고령화 문제라고 한다면 65년 전에 이미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특별한 고난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돌발 상황 때문에 고용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네 번째로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합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한 변명이라기보다는 그의 언변, 그의 말하는 방식이 참 탐탁지 않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한국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번역문입니까?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한 현재 진행형 그런 태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할까, 소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보이는 대목이죠. 이것은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그의 다섯 번째 변명입니다. 특히 민간 부분이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역시 나누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의 모든 그 수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공공 부분을 떼어내고 민간 부분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 때문이라고 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지요. 6번째, 이제 탓을 하는 데서 넘어서서 변명만 늘어놓다가 이제는 남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그의 아주 습관적인 그런 버릇이 또 나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역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기업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업무 능력이 참 없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그 업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몰상식,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하는 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가 이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이 잘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면에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이 주력이 돼서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 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기업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기업이 첨단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제조업 분야에는 투자를 적게 하고, 그러니 고용도 적게 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기업의 책임인가? 기업이 왜 나쁜가? 이런 설명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또 고용 없는 성장, 주력산업의 구조 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은 참 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발언문 속에서 처음 읽으면 이것이 정부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전후관계를 다시 연결해서 읽으면 분명히 여기서는 기업의 책임, 민간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느 쪽일까 하고 살피다가 결국은 이것은 전후관계로 보아서 기업이 왜 비판을 받는지 그러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좀 더 그 문맥상 그쪽이 더 합당하다, 그렇게 봐서 기업이 나쁜 이유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이야기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이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우선 첫 부분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기업의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여기서 분명한 것을 먼저 짚고 그리고 순서대로 가기로 합시다.
기업이 나쁘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하는 나열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지 못해서 비판을 들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우리 경제, 한국 경제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는 국가 경제를 가리키고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9장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어려움이라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듯이 구조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기업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은 경제구조를 손보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기업에 가서 직접 공무 수행을 할 정도로 공사의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업무 능력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몰상식하고 또 무식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문제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이 첨단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서 제조업 분야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첨단 분야에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라 하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주문이라는 것은 명백하죠. 그것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통령인 공무원이 한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경영을 직접 정부가 관리한 그런 행위가 됩니다. 바로 헌법 제126조 위반인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그의 주위에 있는 청와대 정부에 있는 인재들, 그들은 경영 분야의 문외한인 것이 사실입니다. 경영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 실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경영 분야의 문외한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일파들이 A급 경영 전문가들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무식 전시회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민폐 끼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전문성의 결여, 그러면서도 권력을 앞세워서 아무데나 뛰어들어서 전횡을 하는, 국민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아주 전형적인 독재를 하고 있는 몰상식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참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헌법 제9장을 모르는, 그래서 전문성이 없고 무식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무식함을 증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식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 정도면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씩 확인해보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을 못 찾은 기업을 비판했죠. 기업이 부진하고 결국 기업이 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업에 가서 거기에서 법에 따른 공무 수행을 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와 관련된 그 사건인데,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 이것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그가 첫 번째로 손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가 변화했는데 그런데 기업이 여기에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것이죠. 산업구조의 변화란 물론 산업 가운데 선두 산업이 3차 산업이었다가 4차 산업으로 바뀐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4차 산업이 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 4차 산업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단어로 무형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서 비물질로 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4차 산업의 특징은 가히 이럴 때 혁명적이라는 말을 쓰지요. 아주 새로운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 4차 산업을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무형화라고 하는 이 4차 산업의 특징 때문에 정신적 능력, 두뇌 능력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비싸졌습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오늘날의 일입니다. 그와 함께 육체노동의 가치가 초고속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소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축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이고 4차 산업의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그 시대의 달려가는 그 속도, 그것은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시대 그 자체인 것이지요. 그런데 4차 산업의 시대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암울합니다. 이 전반적인 방향이 일자리 감소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일이다, 재난이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움직임, 4차 산업 시대, 이것을 막아서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고 청와대 정부인 것이지요. 그들은 축소하고 있는 육체노동의 가치를 세금으로 보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바로 1차와 2차 산업시대에 대한 향수에 젖은 채 이제 겨우 3차 산업시대의 그 문을 막 들어선 그 초기 부분에 서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좌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파는 어떤가? 우파는
3차 산업시대에 활약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3차 산업시대가 그들에게는 영광의 무대였고, 그런 까닭에 3차 산업시대에 취한 채로 3차 산업시대가 저물어가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안간힘을 쓰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같은 그 좌파들의 주장,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도 4차 산업시대에 올라타지 못한, 시대를 건너뛰지 못한 그런 입장이어서 분명하게 비판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좌파들의 특징은 경제적인 문제는 모두 3차 산업시대의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구조적 문제 앞에 아주 벼락 맞은 듯이 멈춰섰던 정치인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바로 안철수 씨였죠.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3차 산업시대의 구조적 문제 앞에서 절망감을 느낀 사람들은 대체로 좌파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보게 되면 그는 4차 산업의 충격, 이것마저도 3차 산업시대의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차 산업에 대해서는 비판 없이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보니 3차 산업의 초입에 이제 3차 산업이 무엇인지 좀 기웃기웃하는 그 상황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좌파의 그룹에 속하는 인간 문재인, 정치인 문재인,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4차 산업의 용어를 3차 산업으로 가지고 와서 문제거리, 두통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는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4차 산업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기업에게 이 문제를 풀어라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기업에게 없애라 혹은 정부도 같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거리, 그것은 다름 아닌 진보요 성장입니다. 없애서는 안 되는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과연 무식하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식이 한 가지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문제라고 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 속에 들어있는 거기서 나열한 항목 중에 두 번째 것을 검토하기로 합시다. 그는 두 번째로 자동화를 들었습니다. 이 자동화, 물론 문제라고 한다면은 일자리를 줄인다, 그런 면에서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이겠죠.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지만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것이 전면화해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가 무엇입니까? 자동화는 인간이 노동을 더 적게 하고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의 진보가 되겠지요.
물론 이것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의 진보이고 좋은 것이지요. 이 자동화는 파괴해야 할 악이라든지 두통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이겨보겠다. 자동화를 멈춰 세우고 그것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우리는 그를 무식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세 번째로 무인화도 문제거리로 들었습니다. 이 무인화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의 확장태, 그러니까 자동화가 점점 되다 보면은 나중에 무인화가 될 수 있겠죠. 이 내용은 바로 전에 그 두 번째 항목을 참조하면 거의 비슷하게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고용 없는 성장을 또 문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정말 좌파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것을 표현해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그것은 좌파의 비관적 유전자가 그냥 이것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고용이 무엇입니까? 고용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고용 없이, 비용 없이 이윤을 남긴다. 결국 비용 안 들이고 돈 버는 겁니다.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술 진보의 혜택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인식은 인간은 반드시 힘들게 노역을 해서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괴로움을 참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한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집한다면 진보를 인정하지 않고 기술 발달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진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진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다섯 번째로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이것도 문제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주력산업은 문맥으로 보아서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산업, 그래서 제조업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연결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조업에서 자동화, 무인화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좀 지난 강의를 보면은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쉽게 그렇게 원론적으로 설명을 한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응하는 노력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더 기업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그러한 열정이 드러난 행위이지, 구조조정은 어떤 행패를 부린다든지 남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거리가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문제거리로 생각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이고, 또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는 비전문성, 그러한 면에서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6번째로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것도 그 구조적인 문제로 나열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에서 논할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득분위 통계 조작 때 하위 10%를 제외해서, 그래서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우겼죠.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부분은 자영업 정책 부분으로 떠넘기십시오. 그러면 책임을 안 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보와 성장을, 기술의 발전을, 문제거리, 새로운 장애, 이런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무식 증명하기, 그러한 증명을 이제 완료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제시한 자기 자신이 문제거리라고 나열을 해놓고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하고 그가 제시한 해법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2018년 10월 4일 청와대에서 게시한 대통령의 말과 글, 거기에 있는 자료입니다. 앞에 소개한 내용도 같은 자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어쩌면은 무난하게 들리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은 그저 흘려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문장을 보고 문장을 분석해 가면서 봐야 합니다. 국민이 청와대 대통령의 말을, 정부의 말을 듣는데 이런 식으로 걸러서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원래 정부에서 하는 말은, 대통령인 공무원이 하는 말은 초등학생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들으면 그 이야기는 한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좀 화려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수식이 많이 붙으면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가
과거에는 정말 머리가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그 문장이 비꼬임이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비논리적인데 말로 들을 때는 술술 흘러가듯이 듣게 되는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평소에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 그것은 그냥 들어서는 큰일 난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샅샅이 뜯어보듯이 그렇게 분석을 해서 비논리적인 부분을 다 제거하고 진실을 읽어내기 바랍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방금 한 이야기는 핵심은 이렇게 됩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집중해라.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사업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 주력 사업,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입니다. 그 제조업을 많이 만들어서, 제조업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라. 많이 듣던 이야기일 겁니다. 산업화 시대라고 할 때 그때 나오던 이야기, 그것과 참 닮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라. 이것은 4차 산업을 육성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 같은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몸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기업에 이렇게 머리를 3개씩 달아 놓았습니다. 야누스도 머리는 둘밖에 없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기업에게 머리를 3개나 달아놓고 그래놓고 똑바로 하라고 야단을 치고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해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동성애자 가정에 가서 왜 내 애를 안 낳아주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가정에 가서 문재인 씨 자신의 애를 왜 안 낳아주냐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왜 내 애를 낳아주지 않느냐, 동성애자 부부 당신들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대책 없는 것이죠.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그리고 그의 정책 실행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을 두고 그래서 문재인이 SK에 갔구나. 지금 이야기한 이 머리 3개 달린 이 3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밖에 없으니까 바로 대기업이 문어발식 경영을 했을 때 그럴 때 이것을 할 수 있지. 문어발식 경영을 하게 되면 대기업은 첨단 산업도 할 수 있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일자리가 아쉬우니까 그래서 대기업을 찾아갔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